2025년 7월 20일 오늘 일요일 대한공화국 디지털 실록을 기술하겠습니다. 오늘은 그동안의 그 한국사 5,000년을 편년체로 엮어서 총정리하겠습니다. 요약해서 할 것이기 때문에 짧은 시간 안에 하도록 해보겠습니다. 제가 주로 하고자 하는 이야기는 그동안의 종래의 역사 교육이 소극적이고 또 약소민족이라든가 피압박 민족이라든가 또는 침략만 받았다라든가 이런 식으로 무기력하게 서술되어 있는 것들에 대해서 그렇지 않다고 하는 것을 입증하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고조선, 이제 전근대사는 말했듯이 고조선부터 조선 칠종까지 하겠고, 근대사는 대원군 집권부터 현재까지 했는데, 전근대사의 시작인 그 고조선이라는 나라가 어떤 나라였는가, 아주 쉽게 이야기하면 중개무역을 했던 나라입니다. 그러니까는 되게 그 당시에는 이제 중국 대륙, 중원 대륙과 북방민족 사이에 중개를 했던 그런 나라.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수출로 먹고 산다고 말합니다만은 사실 이 유전자는 고조선부터 이어졌던 거예요. 그러니까 고조선의 그 산업이라는 것은 반농, 반목. 그러니까 반은 농업이고 반은 목축업이다 이런 말은 굉장히 농업만으로 먹고 살기 어려운 그런 척박한 토지라든가 이런 것도 연결되어 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농경민족인 한족, 중국의 한족과 그 다음에 이제 그 목축업을 하는 북방 유목민족들 사이에 중개를 한 것이 고조선의 산업이었다. 그래서 그 고조선은 굉장히 뛰어난 문화를 가졌고, 그리고 오늘날 우리가 세계적으로 뭐 K-팝이니 있던 K-컬처니 그러는데요. 그 청동기 같은 것도 있죠. 그 지금도 놀리잖아요. 그 아주 그 세밀한 세공 기술 이런 것들 보면 고조선 문화가 얼마나 그게 대단한 것인지.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 한국이 K-컬처가 대단하다는 것도 오늘날 수출로 먹고 사는 그 세계 교육 규모 10위권에 들어왔다는 것도 사실은 고조선에서 그 연원을 찾을 수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여러분이 고조선 역사를 초라하게 읽는다든지 호랑이하고 곰이 무슨 마늘 먹고 뭐 우유 할머니하고 결혼하겠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지 말고 그것은 이제 토템 사상의 이런 걸 내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렇게 무기력한 이야기가 아니라 실제로 고조선이 그 당시에 북방과 그 중원 대륙을 잇는 중개무역 국가로서의 굉장히 이상이 튼튼했고 뛰어난 그런 수출 실력이라든지 그 다음에 문화적으로 또 뛰어난 실력을 가지고 있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세계적으로 고인돌이 정체 중에 반절이 한반도에 있다는 거 아닙니까? 물론 또 그 한반도에 있는 반절이 호남에 있다 그러는데 어떻거나 고인돌 하나만 예를 들더라도 그렇다는 것이고, 비파인 공업이라든가 이런 것들 보면 그것이 다른 데보다 훨씬 더 정교하고 멋스럽고 이 세문경 청동고을의 뒤에 이 뭡니까 이 금을 새겼는데 줄을 새겼는데 그게 지금 그 전자 제어로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거 아니에요? 어떻게 그런 것도 없을 때 했는지 놀랍다는 거 아닙니까? 그게 이제 일례를 두고 그렇다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우리 이제 고조선의 역사는 서술로 이렇게 서적으로 남겨있는 것이 없어가지고 되게 중국에서 있는 것들에서 우리가 참고할 수밖에 없는데, 그렇죠. 그래가지고 이제 고조선이 BC 108년에 이제 망하고 이제 부여라든가 이렇게 이제 이 다른 연민국가로 이렇게 퍼져요. 그러니까 이제 부여나 고구려라든가 이런 그 다음에 백제라든가 이렇게 다 한 뿌리로 나오는데, 그게 뭘 말하냐면은 그 연민국가들로 이제 출범하는데 그게 이제 고조선의 후예들이죠. 그러니까는 여전히 산업이라 이런 것은 또 문화수지라 이런 것은 고조선 문화를 승계했다고 봐야 하고, 그 다음에 그 사로국 연맹, 그 나중에 신라인데, 그 다음에 가야 연맹, 가야도 이제 김해 쪽에 있었죠. 이쪽에도 뭐냐면은 그 난생소라, 그러니까 박역거세나 무슨 뭐 김수로가 아주 나왔다는 얘기 무슨 말이냐면 그들이 북방에서 내려왔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는 난생소라는 말은 출생의 비밀을 말하거든요. 거기 원주민이면 난생소라가 필요가 없죠. 아버지가 누구지 아니까. 그리고 그걸 굳이 뭐 숨길 필요가 없는데 북방에서 유입된 그런 지배층들이 그 연맹을 이제 연맹장을 지냈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어요. 사로국이든 가야 연맹이든. 그러니까 이게 이국 삼명의 시대거든요. 고구려하고 백제는 왕을 사용한 나라였다면은 그 부여라든가 또는 사로국이라든가 이 가야는 이 왕국으로서 입지가 확실히 붙여지지 않는 연맹 왕국이죠. 그러니까 이 연맹이 이 호선하는 왕, 그러니까는 그냥 왕이 이렇게 직접 통치하는 게 아니라 연맹들이 왕을 뽑는 거죠. 추대하는 거죠. 그게 이제 사로국이나 가야 연맹이나 그다음에 부여 이런 나라가 되는데, 그러니까 부여 연맹 같은 경우에도 왕은 별로 실권이 없어요. 그 사출들하게 가지고 부여에는 이제 내부 사부족이 있어가지고 거기서 이제 왕을 뽑는 거죠. 그래서 기록에 의하면은 뭐 흉년 들었다고 왕을 갈아치운다든가 또는 처형한다든가 이런 정도. 그러니까 왕이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왕이 아니었죠. 사로국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자꾸 제가 그 신라 1000년을 사로국 500년, 신라 500년 말하면은 어떤 사람들은 불만스럽게 생각하는데, 지증왕이 처음으로 왕으로 사용했어요. 지증왕 앞에 뇌물 마리간, 왕이 아니야 마리간. 그 앞에는 이사금, 뭐 차차웅, 거서관, 박익구도 거서관 아니에요?
우리가 뭐 편의상 박익거세 왕이라고 하지만 그것이 아니라 박익거세 거세가란 말이에요. 남의 자차공 뭐 유리 이사금이 있다는 얘기예요. 뇌물 말잇간 뭐 이렇게 뭐 소지 말잇간 뭐 이런 거 아닙니까? 근데 이제 되게 뭐 신라 쪽을 그 우호적으로 보는 사람들은 말잇간이 왕 호지 뭐냐 이러는데 그 억지스러운 것이고, 그러면 계속 그렇게 쓰지 왜 나중에 또 지주왕 또 왕이라고 합니까? 지주왕이 왕을 처음 삽천상에 그 서기 500년에, 그러니까는 앞에 500년은 그것이 뭐냐면은 사루국이고 뒤에 500년이 신라고, 실제로 신라라는 국호도 지중왕 때 쓰기 시작했고 왕호를 사용하고 또 지중왕이 사용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후 3년과 삼국시대를 나눈 제 의도가 그것이라는 얘기예요. 그 이해하시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생각할 때 이제 삼국을 통일한 것이 신라였다고 이렇게 말하는데, 물론 이제 그게 일부는 맞긴 하죠. 맞는데 아주 맞는 게 아닌 것이, 고구려는 통일을 했다고 해서 끼워넣지를 못했어요. 백제는 물론 통일했지만, 그러니까 이국 통일은 맞는 것이고 고구려는 통일을 못했어요. 그런데 그거를 대부분 삼국 통일로 말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은 백제 유민들이 넘어왔다 그러는데 그것만 가지고 말할 수는 없고, 제일 중요한 것은 평양을 차지하지 못했어요. 평양 앞에 대동강까지만 신라가 그 차지했고, 평양을 차지하고, 물론 평양에 그 당시에 그 거주민들은 대부분 당나라가 이 뭡니까 이동시킨 거죠. 저 중원 쪽으로 끌고 가서 이동시켰으니까 뭐죠? 대이동시킨 거죠. 마치 포로 끌고 가듯이 해가지고. 그래서 거의 이렇게 번해진 도시가 됐는데, 어쨌거나 그걸 차지하지 못했어요. 나중에 이제 발해가 차지했죠. 발해는 이제 고구려가 망한 지 30년 만에 다시 이렇게 되었기 때문에, 그리고 고구려도 그 장수왕 때부터 이름이 고려했다고 그랬죠. 그리고 발해가 그대로 그 고구려의 땅을 회복하면서 국호도 그냥 고려라고 썼어요. 마찬가지로. 그러니까 장수왕이 고려라고 썼을 때부터 우리가 코리아 오늘날 쓰고 있는 그 출범을 했고, 그 다음에 발해도 고려가 했고, 그래서 발해가 북국이고 신라가 남국이다. 그래서 조선시대 때 유득검은 발해고라는 책을 쓰면서 그 시대를 남북국 시대라고 그러는데, 제가 이야기했죠. 남북국 시대라고 하는 것보다는 남북조 시대라고 하는 게 낫다. 왜 그러냐면 남북국 시대라고 하게 되면은 A 국가와 B 국가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남북조 그러면은 A 왕조와 B 왕조니까 그것은 통일될 나라고, 그 다음에 어떻게 보면 국가는 하나라고 하는 그런 그 의미이기 때문에 남북조 시대라는 이름이 맞겠고, 그리고 이제 여러분이 아다시피 후삼국 시대로 해가지고 이게 분열되지 않습니까 다시. 근데 후삼국이란 말은 제가 맞지 않다고 했던 것 가운데 하나가, 그때도 발해가 있었는데 그러면 후삼국이라 하든지 그러라고 하지 않았어요. 근데 후삼국이고 후삼국이고 별로 맞지 않는 이야기가, 후백제라고 했던 견훤이 백제 사람이 아니라 경북 상주 사람, 오늘날 상주 사람이었으니까, 그 다음에 궁예 역시 고구려 사람이 아니고 그냥 그 신라 왕족이었다고 그래요. 왕족이 무슨 뭐 왕족이었다고 그러는데, 어쨌거나 그 후사국이라고 말이 어울리지 않아서, 그리고 그 궁예도 처음부터 본인이 리더가 아니었고, 양길이라든가 또는 기원이라든가 그 있어요. 앞에 리더들, 그런 리더를 크게 부수고 이제 궁예가 그 실력자가 된 건데, 그러니까는 이런 것은 뭐가 비슷하냐면 전국시대의 모양이다. 일본에도 있는 전국시대, 중국에도 있는 전국시대라는 것이 뭐냐면 영웅들의 그 땅 따먹기 싸움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전국시대. 그래서 후삼국시대니 후사국시대니 그런 이름보다는 전국시대라고 하는 것이 낫겠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리고 이제 그 궁예는 국호를 후고구려나 고구려라고 한 것이 아니었고 고려라고 했다. 그러니까는 우리가 뭘 느낄 수 있냐면은, 일본 같은 경우에는 그 수천 년 동안 만세일기라고 하잖아요. 그들 말로. 그냥 나라 하나 일본밖에 없어요. 그리고는 뭐 이제 나라서는 무슨 뭐 가마쿠라 막부 또는 무로마치 막부 또는 이 에도, 그래가지고 막 이것이,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우리 한국사를 공부할 필요가 언제냐면 기화하려면 국사를 시험 봐야 되는데, 제일 어려운 게 그거라고 그래요. 나라 이름이 너무나 이렇게 엉뚱하게 바뀌니까 알 수가 없대요. 그렇게 알 수 없게 가르친다고 우리가 가르치고 있었던 거죠. 우리도 그렇게 배우고. 근데 그러다 보니까는 동북공정이 우리를 또 이렇게 그 짜증나게 하고, 또 일본의 임나 일본부가 짜증나게 하는데, 그 뭐냐면 우리한테 일관된 그런 어떤 역사의 한 줄을 이렇게 깨는 국호 하나라도 그런 것이 없어 그러는데, 고려라고 하는 것은 좋아요. 그리고 왜냐하면 그 북방민족이라고 해서 또는 뭐 신라계나 가야계에서 좀 거부갈지 모르겠는데 거부가 하나 없어요. 그러니까 난생소라 얘기했잖아요. 신라 왕족, 그 다음에 가야 그 지배층들이 알아서 나왔다는 이야기가 뭐냐면 북방에서 내려왔다는 이야기예요. 이거는 가야 그러면 진수로 넣는데 앞에 바다에서 왔는데, 그러면 배 타고 다니는데 그 당시에 무슨 요새처럼 뭐 이렇게 KTX 타고 오는 게 아니잖아요. 그 바다로 오니까 다 남쪽에서 김해니까 김해 아빠도 올라오면 남쪽에 올라온 것처럼 보이죠. 경주에서 올라오면 동해에서 들어온 것처럼 보일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뭐냐면은 다 북방에서 내려온 거예요. 내려온 사람들이기 때문에 결국은 우리 그 한반도 전체가 지배층은 이 북방 기만민족, 산업으로는 반농 반목, 반은 농업이고 반은 목축업이고, 그 다음에 중개무역으로 그 산업을 했던 나라고. 그러니까 중국에서는 그래서 우리를 뭐라고 하냐면 약탈경제라고 그래요. 그것보다 우리는 이제 무역경제인데 그네들 약탈경제라고 뭐냐면은 뭐 모피 던져주고 뭐 양식 뺏어갔다 이거죠. 근데 우리가 이렇게 이 전쟁과 무역이라는 게 굉장히 비슷해 보이는데, 요즘날 트럼프가 한 것이 그 무역전쟁이라고, 관세전쟁이라고 말하는 거 그 말이잖아요. 관세는 무역 이야기인데 결국은 뭐예요? 지난번에 트럼프가 이란에다가 뭐 그 폭탄 터뜨린 것 이런 것들도 전쟁인데 결국은 뭐 석유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 다 연결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무역과 전쟁은 항상 그 동전의 양면처럼 그런 게 있는데, 우리 바로 이제 그 중개무역 국가들이 그 갖고 있는 애환이죠. 우리가 지금도 쓰고 있잖아요. 무역할 때 제일 중요한 것이 항상 그 자기 나라의 상선을 지킬 수 있는 그런 군대, 뭐 해군이죠. 뭐 그런 것들이 필요하고, 그리고 또 이렇게 해적들을 막아야 되니까 그러니까 항상 전쟁과 무역은, 그러니까 군사력과
이 무역은 항상 이렇게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인 것처럼. 그러니까 뭐 과거에 나폴레옹이 러시아 원정 간 것도 해갔어요. 그 영국에 대한 대륙 봉쇄령을 내렸는데 러시아가 영국과 밀무역하니까 그래서 원정 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항상 이런 거예요. 근데 중국이 고구려나 부여나 고조선을 약탈경제라고 말하는 것은 그들 말이고 우리는 중개무역이기 때문에 한 번도 그냥 뺏어온 건 없죠. 다 뭔가 물건을 물물기 안 했던 중개무역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점을 아셔야 하고 그래서 이제 왕건의 고려가 500년 있었는 것은 여러분이 아시는데 그래서 제가 그런 이야기 했어요. 고려가 이름이 너무나 많으니까 고구려 고래, 그 다음에 발해 고려, 궁예의 고려, 왕건의 고려니까 헷갈리지 않냐. 하나도 헷갈릴 것 없다고 그랬어요. 고시고려, 대시고려, 왕시고려 이렇게 부르면 된다 그랬어요. 그럼 그렇게 부르면 아니 뭐 사람 이름으로 부르면 쓰겠느냐. 이성계 조선으로 불러도 상관없어요. 그 구분하기 위해서 고조선하고. 왜 그러냐면 그렇게 다 불러요. 외국에도. 프랑스도 뭐 부르봉 왕조, 뭐 다 왕조 이름 다 부르잖아요. 사람 이름으로. 뭐 베트남도 리 왕조, 전 왕조 이런 식으로. 그 이시 왕조, 그 다음에 전치 왕조 그렇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는 그런 것으로 뭐 시비야 생각하지 말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이제 조선 500년을 특히 무슨 그 문약이 흘렀다. 특히 이제 일본 그 친일 학자들이 그런 말을 많이 하는데 전혀 이 봉건 경제도 안 돼 있는 그보다 더 열악한 그런 뭐 경제랄 것도 없는 그런 조선 500년 경제가 이렇게 말하는데요. 그거는 이제 그들이 뭔가 비하하게 사는 이야기인데 이런 생각을 해봐야 돼요. 조선 왕들이요, 27왕들이 어떻게 특히 철종까지가 정근여사니까 조선 왕들이 뭐 화스럽게 먹고 뭐 아마 굳이 꼽자면 연산군 정도나 제멋대로 살고 그냥 흥청망청 살았을 것 같은데 대부분 왕들이 하루에 똑같이 백성들처럼 뭐 물론 백성들이 잡곡밥 먹을 때 이 밥을 먹겠죠. 그런데 뭐 그 정도예요. 뭐 서양의 그 화의 극치를 이루는 서양의 무슨 뭐 폭군들 같이 살지 않았고 그리고 계속 공부를 했어요. 경련이라 해가지고 의무적으로 공부했어요. 그러니까는 그리고 선비들이 그 무슨 뭐 요새처럼 재테크하지 않고 계속 사회 도덕과 그 다음에 학문과 이런 것을 많이 문덕정치라는 것보다 그러니까 일본은 사무라이 정치잖아요. 칼에 뭐라고 우르는 것이 아니죠. 문덕정치. 그러니까 그것을 우리가 그 굉장히 가치 있게 봐야 돼요. 굉장히 중요해요. 조선은 그 목민관이라고 하는데 지방관을 목민관들이 그 지방관들을 어디 누가 굶어 죽거나 이러면요. 그 목민관이 그이 때문에 처벌을 받게 됐어요. 봉고 파직도 당하게 됐는데 지금 오늘날도 그 지방자치가 받다가 오늘날도 못할 정도로 책임을 물었단 말이에요. 오늘날도 무슨 지방에 누가 그 생활고로 뭐 자살했다고 그 시장이나 군수가 무슨 뭐가지 떨어지고 봤어요? 안 떨어지잖아요. 근데 조선은 그렇게 했단 말입니다. 그 정도로 이 선비정신, 사대부 정신 이런 것이 중요하고 그러니까는 조선이라는 나라를 그렇게 우습게 보지 말고 그 다음에 화폐에는 왜 다른 데는 다 외국에는 무슨 뭐 장군들이 얼굴 나오는데 무슨 임금이나 장군만 나오는데 우리는 뭐 이왕 태계 이왕이나 율곡 이이들이 무슨 화폐에 얼굴이 들어가냐 뭐 그것이 그야말로 그 성리학만 실사구시를 하지 못한 공유공무 없는 성리학 아니었냐 뭐 이렇게 비하하는데 그런 것은 하나만 알고 둘을 모르는 자학적인 사관입니다. 그런 자학사관은 절대로 안 돼요. 그래서 이제 전근대사가 끝났고 철종까지 1864년에 흥선대원이 집권하면서부터 오늘날까지 160년을 근현대사라고 그래요. 근현대사는 대체적으로 한 5개의 시기로 나눌 수 있어요. 그러니까 대원군이 집정해가지고 대원군이 그 세국 정책을 했다고 이렇게 깎아내린 것이 대부분 이제 친일 부역자들이라든가 그 다음에 식민사관이라든가 또는 자학사관들이 하는 이야기인데 그러니까 이 국가가 그 발전하는 방법은 개혁 개방이거든요. 그러니까 개혁과 개방이 이제 개항이고 이제 그러는데 대원군은 개혁과 개방에서 개혁을 했어요. 개혁이 시급했죠. 삼정의 개혁이라든지 많죠. 왜냐하면 조선 500년 동안 그 적폐가 많았으니까 삼정분란도 있고 하니까 그래서 그런 개혁들을 하고 그 10년 못 되고 이제 물러났죠. 물러나서 고종과 민비 그 부부가 이제 개방을 한 거죠. 개방이 이제 개항이죠 우리말로. 그러니까 대원군에게 세국을 붙일 필요는 없어요. 대원군은 개혁과 개방 중에서 개혁밖에 할 수 없는 시간, 그 다음에 개혁밖에 할 수 없는 처지, 그거란 이야기예요. 그걸 잘했어요. 그런데 민비와 고종이 그러면 좋아요. 개항을 하고 개방을 할 것이면 대원군의 개혁을 뒤집질 않아야 돼요. 그대로 그거를 잘 활용한 상태에서 개방과 개항을 했으면 우리 그 근현대사가 그렇게 왜곡되지 않았는데 고종과 민비 부부가 그 아버지 대원군의 개혁을 전부 다 반대로 다 돌려버렸어요. 그래서 그 개혁이 무한한 그 토대에 의해서 개항이라고 없고 결국 그러다 보니까 갖다 붙인 것이 대원군이 세국 정책을 해서 그렇다. 그러니까 대원군에게는 세국을 물을 필요도 없고 근데 세국이란 말도 맞지 않는 말인데 왜냐하면 개항 반대란 말이 맞는데 그러니까 통상 반대를 했다는 얘기예요. 대원군이 왜 통상 반대했느냐. 조선이 통상을 할 만한 실력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실력이 안 되면 당연히 반대해야죠. 그 사실 민비와 고종이 개항했을 때도 실력이 안 돼가지고서 불평등 조약 믿고 그랬지 않아요. 강화도 조약 같은 거. 그 우리 조선과 일본 사이에 그 병작 수호 조약 같은 거 전부 다 그 불평등 조약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게 다 이 뭔가 우리가 성장이 안 됐기 때문에 외국어도 모르고 하니까 그렇게 됐던 거 아닙니까? 또 나중에 1882년에 그 주호미 수호 조약 할 때 미국 갈 때 제일 처음으로 이제 서양 미국인데 그때도 불평등 조약이죠. 그 겨우 이제 한 뭐 관세는 하나 넣긴 넣었는데 뭐 체육 대우라든가 이런 거 했던 거 다 불평등 조약인데 그때도 뭐 영어를 제대로 한 사람이 없었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일본 그
뭡니까 통역관이 하나 들어서 가지고서 일본어로 막 영어로 이렇게 삼중 통역을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어떻든 개방과 개혁은 따로 가니까 그러니까 흥선대원군에게 세국이라는 군대를 쓸 필요는 없어요. 그리고 그걸로 더구나 흥선대원군의 개혁을 무시한다면 더 그것은 말도 안 되는 것이고, 그러니까 흥선대원군은 개혁을 했고 고종과 민비는 개방을 했었고 즉 개항을 했을 것인데 그것의 성과가 결국은 나중에 이제 나라를 망해먹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그래서 64년에서 94년까지 동학혁명까지 한 30년 동안이 이제 그 조선 말이죠. 조선 말이고 94년에 동학혁명이 있고서 동학혁명과 같아온 97년에 고종이 이제 그 대한제국을 선포하잖아요. 그래서 본인이 이제 광무제가 되는데, 그래서 이제 그 대한제국을 선포했기 때문에 94년부터 동학이라고 하는 하나의 저기 세력이 천도교로 나중에 이제 바뀌었지만은, 그리고 이제 그 친일 내각은 동학혁명이 내세운 패전 계획안을 갖다가 받아들여가지고 그래서 이제 토지 계획은 빼버리고 그것을 이제 자기들 기득권들이 손해니까 빼버리고 나머지 것만 받아들여가지고 친일 내각이 소위 가보개혁이라는, 가보년이 똑같은 이제 동학혁명이 일어난 1894년인데 가보개혁이라는 이름으로 해왔다는, 우리가 이제 가보경장이라고 그러는데 그 체제, 대한국 체제, 대한제국의 체제, 가보경장 체제, 이것이 한 1919년까지 25년이라고 보면 되겠어요. 왜냐하면 그 안에 무슨 을사 늑약도 있고 그 이란 병합조약 말하자면 늑약도 있는데 그것은 존중할 필요도 없는 것이에요. 그걸 존중한다는 것이 결국은 그 식민사관이나 어떤 친일 부역자들의 논리라든가 이런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일제강점일 뿐이에요. 그 늑약이죠, 이름도. 그리고 특히나 1919년 3.1운동 때 독립선언문이 말하는 것은 뭐냐면은 너희 일제와 그 다음에 대한제국과 맺은 늑약과 늑약이고 도대체가 다 무효다. 조약이어도 무효고 더구나 늑약이면 더 무효고, 그러니까 이때부터는 대한민국이다, 대한제국이 아니다, 이 말이었거든요. 마침 또 그때가 고종의 장례식이었으니까. 그래서 1919년에 3월 1일 3.1운동 때 이제 대한민국이 건국이 됐고, 그렇게 해서 1948년까지 약 29년 동안 주로 이제 국내 항일 투쟁이 많이 벌어졌죠. 그래서 이제 3.1운동 때부터 1919년 3.1운동이 일어나서 대한민국이 이제 임시정부가 수립되고 나니까 그때부터 이 국외 무장항쟁, 무장투쟁도 힘을 얻은 거예요. 그 다음 다 뭐 청산리 대첩이니 봉오동 대첩이니 뭐 이런 것들이, 그 다음에 뭐 그 조선행공군 또는 이 한국 독립군들, 지청천 뭐 이런 사람들의 투쟁, 그 다음에 나중에 뭐 누굽니까 김호봉의 투쟁이라든가, 그리고 또 나중에 마지막에 이제 강복군, 한국 강복군 그 우리 투쟁이라든가 이런 거 전부 다, 이것들이 뭐냐면은 전부 다 1919년에서 1948년 사이에 이루어진 한 29년 사이에 일어난 국내 항일 투쟁 기간이에요. 그리고 이제 1948년에 제1공화국이 세워져 가지고 제5공화국까지, 전두환 제5공화국까지 이어진 것이 39년. 그것이 이제 그러니까 대한민국 1.0은 1919년 3.1운동부터 1948년까지고 1948년 제1공화국부터 1980년 제5공화국까지가 대한민국 2.0이고 1987년 제1공화국에서 오늘날까지 지금 38년 됐죠. 이번에 앞으로 개헌한다 그러면 40년 내년에 개헌하면 40년 되는 건데, 그러니까 6공화국만 40년이라고 가정하면은 그것이 이제 대한민국 3.0이고, 그리고 이제 제7공화국이 뭐 2년이든 1년 뒤에 생긴다 그러면은 그때부터 대한민국 4.0이 되는 거죠. 버전으로 말하면 기간도 대부분 비슷비슷하게